안녕하세요. 고은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렬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형사 사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사건 수도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피해자분들이나 가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합의금이 한 어느 정도면 적당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합의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그래서 아마 문의를 받게 되는 변호사님들도 정확한 대답을 하기는 힘들 거예요. 저 역시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뭐 강제추행은 얼마 이렇게 정해줄 수는 없지만 제 나름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 중에서 좀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뭐 강제추행이나 아니면은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아니면 카메라 등 촬영죄에 대해서는 좀 형량 부분도 대부분 이제 초범인 경우에는 실형을 사는 케이스들이 조금 드물기 때문에 비교적 합의 금액이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경우에는 적게는 200만 원, 아니면 한 500만 원 전후로 해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도 이제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그런 관계, 뭐 직장 상사라던가 아니면 또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합의금보다도 조금 더 높아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은 하나의 그냥 예시로 생각하시고, 일반적인 범죄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 그러니까 뭐 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이하 정도에서 합의를 보신다고 하면은 크게 뭐 불합리한 합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교적 이제 경미한 그런 사안이 아니고 좀 중한 이제 강간죄라든가 아니면 강간치상죄 같은 경우는 실형이 날 수도 있는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합의 금액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대부분은 한 1000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사이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 강간이 아니고 뭐 강간치상이라든가 이제 상해까지 이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치료비와 또 향후 치료비들이 좀 감안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 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자 측에 이제 합의금을 제시를 하고, 피해자 측도 제가 말씀드린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합의 금액을 조율해 나간다면 아주 합리적인,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는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금액을 지불하고 합의서를 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합의서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형사처분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며칠 날짜에 합의금 얼마를 지급을 완료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합의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이 합의가 성립함으로 인해서 민사와 형사가 모두 합의가 되었고 서로 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가 됐다고 해서 민사가 모두 종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형사 합의는 되었지만 추후에 피해자가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고 민사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에는 민사, 형사 부분에서 모두 합의를 했고 피해자 쪽에서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쓰는 게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좀 넉넉한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피해자 측에다가 뭐 처벌불원서라든가 뭐 고소치하서뿐만 아니라 탄원서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을 해준다고 한다면 기소를 할 때, 또 판사 입장에서도 판결을 할 때 상당히 좀 부담감이 좀 덜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경미한 처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넉넉한 합의금을 지급하신다면은 가능한 피해자 쪽에다가 좀 많은 것을 요구해서 그 처분을 받을 때 좀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제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또 접근하고 연락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합의로 인해서 가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않는다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 연락이나 접근했을 때는 또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합의서에 적어준다면은 피해자가
뭐 가해자로부터 위해를 당하거나 어떤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합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 시기는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합의를 하면은 그 판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수사기관,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떤 처분을 내리기 전에 약식 기소든 구공판으로 기소를 하든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는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기소유예라는 것은 유죄 판단을 받는 거에 있어서는 최선의 결과라고 할 것인데 판결로 가게 된다면,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기 전 단계에 합의서가 들어간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기 전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강간이나 강간치상죄의 경우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비교적 좀 낮고 또 공판 진행하면서 합의가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 전까지는 이제 마지막 공판이 끝나고 나기 전까지가 아니라 판사가 판결하기 전날에 합의서가 들어가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끼치고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만 합의를 보시면 가해자 쪽에서는 처분이 좀 경미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그때까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제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했을 때 항소심에서 또 합의가 된다면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끝나기 전까지 합의 시도를 계속 꾸준히 하시고 피해자를 설득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부분에 좀 국한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좀 경미한 성범죄도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좀 도움을 좀 받으셔가지고 좀 원활하게 좀 합의 진행을 하시고 피해자분도 거기에 맞는 합의금을 받음으로써 좀 피해를 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